아무 대가 없이 손주 봐주다가 자기 얘기대로 한 번 안 했다고 엄동설 안에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그것도 며느리한테요.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어 이렇게 사연으로 글을 남기고 있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제 얘기를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4살로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는 게 곧 미덕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거제도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린 제게 낭만이 아니라 그저 일상이었죠. 짠 바람과 생선 비린내, 그리고 엄마의 한숨소리. 그게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집은 오빠 둘,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넷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가부장적인 분이시라 밥상에 오를 반찬도, 새 옷도, 심지어 모든 관심조차 오빠들 몫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아버지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오빠들은 학교에 갔고 저는 집에 남아 어머니 일을 거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동생들을 돌봤죠. 처음엔 서러웠습니다. 왜 나만? 친구들은 교복 입고 학교에 가는데 왜 나만?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옆집도 뒷집도 마을 전체가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딸들은 학교 대신 부엌을, 책 대신 빨랫방망이를 쥐었습니다. 저만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으며 살던 15 여름, 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에서 프레스기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우는 사람도 많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빨리 자리를 떴고 어머닌 멍하니 앉아만 계셨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 같으셨어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요. 큰오빠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돈 벌어 올게 라는 말만 남기고요. 작은 오빠도 곧 뒤를 따라갔죠. 하지만 둘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겨버렸어요. 그땐 너무 서운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오빠들도 그런 책임을 견딜 만한 나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살 소녀가 가장이 된 거죠. 학교는 당연히 포기했습니다. 생각할 여유도 없었죠.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었으니까요.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고 새벽엔 시장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굽었죠. 동생의 학비를 대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몸이 성치 않으셨거든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니 몸도 따라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고되게 일한 저는 밤에 피로가 쌓여 쓰러지듯 잤고 아침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꿈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동생은 가끔 그랬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빨리 크면 언니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뭐가 미안해.
원래 그런 거지.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정말로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짊어지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일인 줄 알았어요. 불행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특별히 비극이라고 여긴 적도 없었죠. 동네 아주머니들은 저 어린 것이 기특하게도 집안을 떠받치고 있네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겐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죠. 그저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4년 뒤인 19살 되던 해,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의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죠. 거제도에서 버는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울 가면 돈이 된다는 말을 믿고 무작정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진 거라곤 보따리 하나와 주먹만한 결심뿐이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영등포 가발 공장이었어요.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하루 12시간씩 머리카락을 엮었습니다. 손가락은 늘 따끔거렸고 목덜미는 뻐근했죠. 머리카락 가루가 코와 입으로 들어와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월급날이 오면 급여의 대부분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고시원 방세를 내고 매 끼니를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언니, 돈을 이렇게 많이 보내면 언니는 어떻게 해? 동생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서울은 돈 벌기가 좋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겨울에도 얇은 외투 하나로 버텼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약국에서 파는 싸구려 진통제로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는데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밀린 월급이요? 당연히 못 받았죠. 사장은 도망갔고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텅 빈 공장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살 여자가 갈 곳은 많지가 않았어요.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잣집을 돌며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공장보단 나았습니다. 적어도 햇빛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강남의 큰 저택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온 몸에 금은 보화를 걸치고 있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차가웠죠. 저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라는 시선이 역력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불렀어요. 예, 너네 금목걸이 못 봤니? 네? 못 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다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금목걸이라니.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방 한번 뒤져보자. 네, 보세요. 저 진짜 안 가져갔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파출부 여자애가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고 당장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저는 파출소로 끌려갔어요. 신문실에 앉아있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억울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도 평생 남의 물건에 손 하나 댄 적이 없었는데 도둑 취급을 당하다니.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구치소에 있던 며칠 후 그 금목걸이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침대 밑에서요. 자기가 떨어뜨려 놓고 까먹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대충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사과는 들을 수 없었죠. 오히려 헷갈렸네. 그만 가봐. 하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정말 처음으로요. 그래도 전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파출부, 식당 설거지, 도배 보조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도배 일은 특히 힘들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여자로 일하며 무거운 도배지를 들고 풀칠을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도배를 해 하는 눈총도 받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돈만 벌면 됐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없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던 23살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도배 일을 같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일을 정직하게 했고 저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죠. 처음엔 그저 동료였는데 어느 날 그가 제게 물었어요. 밥은 잘 먹고 다녀요? 그 짧은 질문에 왜 그랬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안부를 물어본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주례도 없었고 하객도 몇 명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우린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방 한 칸이었고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가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저 역시 가난했지만 저희 둘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 둘 다 악착같이 버티고 일했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참 잘 버텼구나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남 탓을 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버텼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 하나로요. 그게 바로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에 우린 작은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낮엔 도배 일을 하고 저는 새벽부터 김밥을 말았어요.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더니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여기 김밥 맛있다고요. 저는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싼 재료로 속여 팔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1년쯤 지나자 가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벗어나 작은 방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웃었고 저도 덩달아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이를 가질 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1달, 2달, 1년, 2년 병원을 다녔어요.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의 말은 늘 똑같았죠. 자연임신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무리한 노동과 영양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하지만 저는 아이가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받지 못했던 사랑을, 저는 누리지 못했던 유년 시절을 아이에게는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아이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않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팔다리가 가늘어 부러질 것만 같았죠. 보육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몸도 약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요. 그 순간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우린 아이에게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집에 데려온 첫날 준호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김밥 한 줄을 앞에 놔도 2세 입만 먹고 그쳤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자주 깼고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겪었을 외로움과 배고픔이 느껴졌죠.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고,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준호를 극성스레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조금만 추워져도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바람 쐬면 감기 걸린다고요. 다른 아이들과 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다칠까봐, 감기 옮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음식도 끓여서, 소독해서 좋은 것만 골라 먹였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너무 심한 것 같아. 애가 오히려 숨을 못 쉬겠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준호 몸이 얼마나 약한데. 그렇게 애지중지 준호를 키웠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말랐습니다. 아니, 더 약해진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감기에 걸려 열이 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했죠. 밤에는 늘 기침을 했고요. 그렇게 또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죠. 준호가 밖에 자주 나가나요? 아니요. 집에만 있어요. 밖은 위험하니까요. 운동은요? 안 시켜요. 다칠까봐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아이 면역력이 너무 약해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흙도 만지고 그래야 면역력이 생겨요. 이렇게 무균실 안에서 키우는 것처럼만 키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딴은 준호를 지키려는 행동이었죠.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아이를 아프게 하고 있다니요. 잘해주려고 했던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엄마가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몰랐어. 준호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죠.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준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공원에서 뛰어놀게 했어요. 모래를 만지고 나뭇가지를 주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게 했죠.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하지만 참았어요. 신기하게도 준호는 조금씩 건강해졌습니다. 밥은 더 잘 먹었고 얼굴엔 혈색이 돌았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가두는 게 아니라 믿고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요. 준호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준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잠시였지만 저는 준호를 망칠 뻔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과 집착으로요. 하지만 다행히 제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만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진짜 지킨다는 건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거였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어른이 된 준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레지던트 과정도 끝내고 어엿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환자들도 좋아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 제 자랑이었죠. 32살이 되던 해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설레었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착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는 아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김밥을 쌌습니다. 준호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죠.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선 여자는 제 상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단정했죠.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도 완벽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악수를 청했는데 손이 차갑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 영주 씨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야.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대단하네. 어서 앉아요. 우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음식을 내왔어요. 김밥, 떡볶이, 잡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영주는 김밥을 한 입 먹고 내려놓았어요. 맛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김밥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저염식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어머니 같은 중년 이후에는 더욱 더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영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뭔데? 저희가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미리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영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A4 용지 3장이었어요. 제목은 결혼생활 합의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저희 부부가 지킬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명절은 양가 공평하게 번갈아 가기, 육아는 5대5로 분담하기, 시부모님 방문은 사전 약속 후에만 가능하기 이런 거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너희 집에는 약속을 하고 가야 된다고? 네.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방문하시는 건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미리 알면 제가 준비해 둘 수 있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아들 집에 가는데 약속을 해야 되다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이래. 영주 말이 맞아. 서로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대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죠. 그래, 알겠어. 영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 앞으로 더 잘 모실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요즘 애들은 다 저래? 글쎄,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 때랑은 좀 다르겠지. 그래도 뭔가 차갑지 않아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애는 착한 애 같은데? 준호도 잘 챙겨줄 것 같고. 그렇게 아이들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몇 달 후 준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신혼집 전세금이 좀 부족해요. 얼마나? 한 7천만 원 정도요.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가 빚지면 안 된다고 해서. 7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 김밥집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땅이 하나 있었죠. 거제도에 있는 작은 땅.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하게 남긴 재산이었습니다. 평생 팔지 않고 갖고 있던 땅. 언젠가 고향에 내려가 작은 집이라도 짓고 싶다는 꿈이 제게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거제에 있는 땅 팔까? 뭐? 당신 그거 평생 간직하고 싶다고 했잖아. 괜찮아. 애들 신혼집이 더 중요하지.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저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땅을 판 돈과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뒀던 돈을 모은 후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돈 마련했어. 어떻게? 그냥 여윳돈 있었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넬 때 영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날 준호와 영주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축하해줬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영주가 쥐고 있었습니다. 규칙도 거리도 모든 걸 그 아이가 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저 딸일 뿐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했죠.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59이 되던 해 제게 척수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급히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척수염이네요. 평생 고생하셨죠? 당분간은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오래 서 있는 것도 무리고요. 그 말은 곧 김밥집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하셨죠. 저 또한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 됐어. 뭐? 영주 임신했니? 지금 임신 7주래.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손주, 제 손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도 말했죠. 여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된대. 그러게, 세월 참 빠르다. 우린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죠. 10달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죠. 이름은 시우로 지었어요. 영주가 말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좋은 이름이네. 한 달 후 영주가 복직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시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시우 좀 봐줄 수 있어?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엄마 드릴게. 정부 지원금.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한 달에 약 80만 원 정도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우리 시우 내가 볼게. 엄마, 정말 고마워.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하지만 저는 힘들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죠. 다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다시 할 일이 생겼다는 것. 저는 다음 주부터 시우를 데려왔습니다. 아침 8시에 아들네 부부가 시우를 데려오고 저녁 7시쯤 데려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시우를 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고 달랬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시우가 제 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한 달 뒤 영주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지원금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8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괜찮아. 내 손주 보는데 무슨 돈을 받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일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돈을 준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바로 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 왜 이걸 나한테 다시 줘? 그냥 시우 키우는 데 써. 기저귀값, 분유값 많이 들잖아. 엄마,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돈 필요 없어. 시우 보는 게 행복해서 하는 거야. 준호는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정말로요. 손주를 보는 건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우를 돌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영주가 노트 한 권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육아일지예요. 여기에 시우가 먹은 분유량, 기저귀 간 시간,
낮잠 시간 같은 거 기록 좀 해주세요. 꼭 써야 되니? 네. 아이 패턴을 파악해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말은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부담스러웠죠. 손주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감시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영주가 집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홈캠인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설치해 두려고요. 사고? 네, 애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도 되고요. 그 말 이후 영주의 본격적인 매뉴얼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유는 정확히 70도로 만들어야 됐어요. 온도계까지 재서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75도로 만들었더니 바로 영주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어머니, 홈캠으로 봤는데 분유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아이 입천장 될 수 있다고요. 미안, 조심할게. 기저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정 브랜드만 써야 했고 가는 방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목욕은 오후 6시 정각, 물 온도는 38도, 목욕 시간은 정확히 10분. 이런 모든 내용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영주가 병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에게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는 거였죠. 어머니, 절대 시우한테 스마트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알아, 안 보여줘. 아동용 영상, 유튜브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보면 뇌 발달에 치명적이거든요. 중독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죠. 일기예보에서 영하 10도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렸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난방을 최대로 돌렸지만 집안이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였죠. 갑자기 시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울었어요. 배고픈 것도 아니고 기저귀가 젖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아도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었죠. 1시간, 2시간 내내 계속 우니까 저도 지쳤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머리는 지끈거렸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 몰래 아동용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우가 뚝 울음을 그쳤던 게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고쳐먹었죠. 안 돼. 영주가 뭐라고 했어. 하지만 시우의 울음은 좀처럼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잠깐만. 정말 잠깐만 보여주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동용 영상을 검색했어요. 색색의 공이 튀어오르는 영상이었죠. 저는 그 영상을 시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우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화면을 빤히 보더니 조용해졌죠. 그렇게 저는 시우를 안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시우는 조용히 웃고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났을 무렵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주였어요. 어머니!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폰을 내렸죠. 영주야, 그게 홈캠으로 다 봤어요. 시우한테 스마트폰 보여주셨죠? 영주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아니, 시우가 너무 울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영주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비웃듯 얘기했죠. 30분이나 틀어놓으셨네요. 이게 잠깐이에요? 미안해. 진짜 시우가 변명 좀 하지 마세요. 영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우가 놀라 다시 울기 시작했죠. 어머니, 돈 받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시키는 대로만 해요. 왜 자꾸 제 말을 안 들으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돈 받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 다 준호에게 돌려줬어요. 하지만 영주는 그걸 알 리가 없었죠. 그 아인 제가 월 8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러고 저러고 됐고요. 시우는 제 아이니까 제가 어떻게 키우든 제 마음이라고요. 어머니는 제 말대로만 하면 돼요. 영주는 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더니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응? 들어가셔서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지킬 수 있는지, 안 되면 다른 사람 알아볼게요. 찬바람이 집 안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눈발이 날렸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받아들고요. 그래, 오늘은 이만 가마. 영주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눈 내리는 거리에 혼자 서 있었어요.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비참해서였죠. 돈 받고 일하는 거, 시키는 것만 좀 하세요. 제 아이예요. 영주에게 저는 시우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용된 사람일 뿐이었죠. 언제든 교체 가능한 노동자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얼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놀라 물었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며느리한테 쫓겨났다고, 눈 오는 날 밖으로 내쳐졌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틀어준 스마트폰 영상이 문제였을까? 아니었습니다. 영주는 그걸 빌미로 집안의 권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은 내 말에 복종해야 한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난 거죠. 제 자존감은 그날 눈 내리는 거리에 처박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결국 영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나 영주한테 쫓겨났어. 뭐?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돈 받고 일하는 거니까 시키는 것만 하래. 그리고 가방 던지면서 나가라더라.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내가 당장 전화할게. 얼른 오라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죠. 아니야, 기다려봐.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야. 그럼 뭘 어떻게 하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산할 거야. 정산? 내가 준 것들, 내가 희생한 것들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받을 거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3일 뒤 저는 준호와 영주를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좀 와라. 그날 저녁 저희 4명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엄마? 준호가 물었습니다. A4 용지 5장이었고 제목은 정산서였습니다. 읽어봐. 영주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정산 내역서. 신혼집 전세금 지원 7천만 원. 정부 지원금 반환액 1,440만 원. 아이 돌봄 노동 대가 970만 원. 영주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영주야, 네가 말했잖아. 나 돈 받고 일하는 거라고. 맞아. 그럼 정확히 계산해야지. 어머니,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도 진심이었잖니. 그리고 나는 노동자야. 영주 네가 그렇게 규정했으니까. 그럼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지?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하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 집에 홈캠을 설치해서 감시하니? 가족이 매뉴얼을 강요해? 가족이 눈 오는 날 밖으로 내쫓니?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이란 이유로 희생했어. 참았다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 영주가 이번에 가르쳐줬지. 이건 거래고 내가 한 건 노동이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영주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변하지 않았죠. 사과는 필요 없고 돈이나 계산해. 네? 9,200만 원. 일주일 안에 입금해라. 어머니, 그런 돈이 지금 어딨어요? 그럼 나눠서 갚아. 매달 200만 원씩 5년 정도면 되겠네. 그래도 이자는 안 받을게. 가족이니까. 영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영주 네가 원한 방식이잖아.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계산적인 거. 나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아이들을 내보내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죠.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저는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죠. 준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엄마, 나 영주랑 이혼하기로 했어. 무슨 일 있었니?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영주가 외도를 했어. 뭐? 병원 선배 의사랑. 원래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 결혼 전부터.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사진들을 보여줬죠. 엄마가 돌려준 지원금 시우 키우는 데 쓴 게 아니라 그 남자 만나는 데 다 썼더라고. 명품 사고 비싼 데서 밥 먹고. 난 몰랐어. 그래서 시우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키울 거야. 영주는 양육권 포기했어. 애보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말이 맞았어. 걔는 처음부터 나를 존중한 적이 없었어. 아니, 나만 아니라 엄마도 시우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그리고 엄마,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시우 좀 다시 봐줄 수 있어? 그래. 그리고 이번에도 돈은 안 받을 거야.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 시우 할머니니까. 그렇게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시우를 돌봤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나 이혼은 정리됐고 준호는 시우와 둘이 살았습니다. 저는 주에 3번 시우를 봤습니다. 나머지는 준호가 어떻게든 돌봤죠.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의존적이지 않았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존중해줬죠. 엄마, 오늘 고마웠어. 엄마 덕분에 시우가 많이 안정됐어. 작은 말들이었지만 태도가 달랐죠. 저는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시우를 돌보러 가는 날입니다. 아들의 달라진 태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통제를 받지도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사는 삶. 그게 제가 이번에 찾은 해답입니다.